향교에는 우리 전통도 이어가지만 또 향교에 공부하러 왔죠. 저는 한문을 좋아하고 옛꽃을 좋아해서 향교를 찾아왔습니다. 울산 향교 매력은 우리 지금 연령대가 평균 70대거든요. 또 전 후반으로 해서 좋은 공부를 많이 가르쳐서 그게 좋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사투데이 울산 이지영입니다. 벌써 아쉬운 설 명절 연휴 마지막 날입니다. 하루 주어진 남은 휴일을 조금이라도 알차게 보내기 위해서 어디 가까운데 나들이 나가볼까 생각하고 계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명절에는 특히나 우리 옛 전통과 문화를 물씬 느낄 수 있는 그런 곳에 사람들 발길이 이어지죠. 이 가운데 수백 년 역사를 자랑하는 울산 향교도 반갑게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운영난으로 시민들을 위한 문화 교양 강좌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리포터 현장 코너에서 조선시대 유학교육의 요람인 울산 향교를 직접 찾아서 전통문화 보존 중요성과 지역 사회에 기여하는 역할 짚어보겠습니다. 이어서 한 주간 울산 경제 이슈 살펴보는 경제 포커스 시간도 마련돼 있습니다. 잠시 후에 함께해 주십시오. 매일 울산 지역의 주요 이슈와 생생한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첫 코너 아침 헤드라인 울산매일신문 김진영 논설실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좋은 아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어떤 소식이 있는지 먼저 간추려 주시죠. 네, 오늘은 울산시가 생태환경이 멋진 20곳을 선정해서 조류 사파리를 추진한다는 소식, 그리고 오는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울산 지역의 학생 유권자 수는 모두 3,461명인 것으로 집계됐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네, 하나씩 자세히 들여다보죠. 먼저 철새 도시 울산에 조류 사파리가 추진된다는 건 반가운 소식인데요. 근데 대상 지역이 20곳이나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울산시가 명소, 설치, 탐조 프로그램 운영 등을 골자로 하는 조류 사파리 추진 계획을 수립했는데요. 이 계획에는 조류 사파리 명소 설치를 비롯해서 체험형, 체류형 탐조 프로그램 운영과 철새 관광상품 홍보 사업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이번 사업에서 눈에 띄는 부분이 바로 조류 탐사의 장소인데요. 먼저 가족 등 소규모 관광객을 위해 명총교 하부와 태화강 전망대, 사모 철새 행태원 등 접근성이 좋은 20곳의 조류 사파리 명소를 설치한다고 합니다. 네, 접근성이 좋아서 관광 프로그램으로 활용하기도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프로그램이 갖춰질 예정입니까? 네, 철새 탐조를 할 수 있는 각 명소에는 QR코드가 포함된 철새 해설판과 명소 안내판을 설치해서 철새 정보와 인근 관광지 등을 소개한다고 합니다. 또 독수리와 떼까마귀, 백로, 물새 체험 등을 할 수 있는 탐조 프로그램도 운영하는데요. 네. 이달부터 다음 달까지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울주군 범서 이밤림논에는 독수리 먹이터와 생태 체험장이 설치됩니다. 방문객은 천년기념물이자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인 독수리들이 먹이를 먹는 모습을 관찰하면서 생태 해설을 듣고 실제 크기의 독수리 날개 옷을 입어볼 수도 있다고 합니다. 네, 이번 생태 체험을 바탕으로 철새 탐조 프로그램이 보다 확대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울산시는 지금 실시하고 있는 생태 체험 프로그램을 2달간 시범 운영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11월부터는 상설 생태 체험장을 운영할 계획인데요. 네. 올해 12월에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독수리 축제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매년 1월에서 2월에는 태화강 겨울 신객인 떼까마귀 근무 체험장을 운영하는데요. 예약을 통해서 생태 해설 서비스를 제공하고 야외 간이 침대에 누워서 관람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만들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독수리와 떼까마귀뿐만 아니고 백로의 번식 과정을 또 관찰할 수 있는 백로 생태 체험장도 운영한다고요? 네, 전국에서 유일합니다. 네. 태양을 찾는 백로는 모두 7종인데요. 외가리, 중대백로, 중백로, 쇠백로, 황로, 해오라기, 흰날개 해오라기 등으로 이 다양한 종류의 백로를 찾아보고 백로와 사진 찍기 등의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얼마 전 방송에서 소개됐던 울산 철새 여행버스도 매주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하루 2번 물새 탐조 여행을 떠나는데요. 울산 철새의 여행버스는 인기가 좋아서 태화강 생태관광협의회
누리집에서 예약을 하는 게 필수입니다. 네. 아울러 울산시는 여행선을 대상으로 조류 사파리 설명회를 개최하고요. 계절별로 철새 홍보 영상을 제작하고 다큐멘터리 유튜브 연계 홍보 등을 통해서 울산의 철새 관광 상품을 홍보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도심과 가까운 곳에서 관찰할 수 있다고 하니까 정말 전국에서 유일할 것 같은데 철새 친화 도시인 울산의 장점을 제대로 살릴 수 있는 멋진 프로그램이 될 걸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 소식 넘어가 볼까요? 네, 오는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총선에서 울산 지역 학생 유권자 수가 집계되는데요. 울산시 교육청은 지난달 29일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추출 자료 기준으로 울산 지역 최종 학생 유권자가 3,461명인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네. 최종 학생 유권자 수는 선거일 12일 전인 3월 29일에 확정되는데요. 학생 유권자는 2006년 4월 11일 이전에 태어난 청소년이 해당하고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하면 그 수는 조금 더 늘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만 18세에게도 선거권이 확대되면서 이제는 학생 유권자라는 새로운 표현도 자리 잡고 있는데 울산시 교육청은 총선을 앞두고 학생 유권자 교육 역량 강화 연수도 진행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고등학교와 특수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시교육청의 연수는 관리자들이 학생 유권자 교육으로 역량을 강화해서 건전한 선거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네. 울산시 선관위에서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선생님이 알아야 할 선거법을 주제로 선거법 이해와 구체적인 사례를 안내했다고 합니다. 네, 아직 자신에게 투표권이 있는지 잘 모르는 학생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점을 비춰볼 때 사전 교육이 더 중요해 보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20년부터 18세가 된 청소년에게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권리인 선거권을 부여했는데요. 네. 16세 이상부터는 정당 가입도 가능해지면서 선거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올해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생 유권자 교육을 강화하고 선관위와 연계해서 학교로 찾아가는 새내기 유권자 교육과 미래 유권자 체험 교실을 운영하는데요. 선거 교육 현장 지원단도 구성해서 교육 활동도 지원하고 선거 관련 조기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네. 울산 지역 학생 유권자들도 후보들 정책과 선거 관련 유의사항들 미리 꼼꼼히 살펴서 오는 4월에 소중한 한 표 잘 행사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아침 헤드라인 지금까지 울산매일신문 김진영 논설실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사투데이 울산에서는 실시간 보이는 라디오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KBS 울산, 시사투데이 울산 검색하시면 현재 방송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울산 지역의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담아서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리포터 현장 이수민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수민입니다. 네, 설 연휴를 맞아서 우리나라 전통 풍습의 가치가 재조명받고 있는데 이수민 리포터가 이번에 조선시대 배움의 요람으로 알려진 울산 향교를 찾았다고요? 네, 설 연휴 직전에 중구 교동에 위치한 울산 향교를 방문했습니다. 이곳은 15세기에 세워진 국립대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선비들의 열정이 가득 녹아있는 웅장하면서도 깊이가 느껴지는 곳입니다. 현재 울산광역시 유형문화재 제7호로 등재돼 있을 만큼 옛 문화가 잘 보존돼 있는데요. 자녀나 손주들 손잡고 나들이 오셔도 좋은 장소입니다. 네, 이곳에 밤새 글을 읽고 청운의 꿈을 펼쳤던 선비들 상상만 해도 멋진데요. 가면 어떤 것들을 볼 수 있나요? 네, 빨간 출입문인 청원루를 지나서 안으로 들어가 보면 마치 조선시대 궁궐에 온 것 같은 고풍스러운 느낌이 납니다. 울산 향교 건물은 문묘와 학당이 있는데요. 네. 문묘 같은 경우 공자를 중심으로 하는 중국의 사성 2현과 우리나라 18현을 모시는 대성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공자 그림을 찾아볼 수 있고요. 학당에는 강의 실인 명륜당과 기숙사인 동제, 서재가 있습니다. 네, 울산 도심에서 옛 문화를 느낄 수 있는 흔치 않은 곳이죠. 저도 한번 방문해보고 싶은데 방문객들을 위해서 연중 다양한 체험 행사도 열리고 있죠. 그렇습니다. 우선 전통적 유교 재래의식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봄, 가을 2회 석전대제를 매년 크게 열고 있고요. 옛 임금과 신하의 의를 다지고
경로사상을 드높이는 기로연도 매년 재현하고 있습니다. 또 상시 프로그램으로는 울산의 어르신들이 은퇴하고 많이 찾으시는 평생학습원이 운영되고 있고요. 이 밖에도 전통 혼례식을 개최하고 한시 100일장을 여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는데요. 저는 그중에서 공부하러 매주 향교를 찾는 평생학습원 학생들과 이야기 나눠봤거든요. 함께 들어보시죠. 예, 옛날 우리 학교로서 한 600년 된 학교가 무엇을 가르치고 어떤 것을 행하는가 싶어서 알고 싶어요. 저는 한시와 성독반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이런 선생들의 그 학덕과 그 행위를 본받고자 하는 게 가장 매력적이라고 봅니다. 나이와 관계없이 특히 또 나이 드신 어른들이 배우면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자손들에게 또 좋은 그 교육을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지금 하고 있는 공부는 주역입니다. 손녀들 이제 한문 공부하는데 할머니가 가르쳐 주는 거, 그리고 또 예절도 가르쳐 주고 효도 가르쳐 주고 그런 게 요 주역 안에 있습니다. 네, 선인들의 지혜가 고스란히 담겨서 현대인들이 삶의 방향성을 찾는 데도 좋은 지표가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얼마 전에 울산 향교가 운영난을 겪고 있다는 보도가 났거든요. 어떻게 된 건가요? 네, 울산이 보존해야 할 유형 문화재인데도 향교 운영비는 민간이 떠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울산 향교 관계자는 시와 중구청에서 보조금을 받고 있지만 연간 운영비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전했는데요. 네. 나머지는 울산 향교재단에서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지난해에는 수입이 줄어서 20년간 이어온 한문교실 야간반을 폐강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또 불가피하게 5,000원에서 10,000원으로 평생교육원 수강료를 올리고 수업 시간을 축소하는 등 갈수록 운영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시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냥 없애는 게 답은 아닐 텐데 울산시에서 예산을 늘릴 계획은 없나요? 네, 시에서는 올해 전년도와 같은 시비 3,800만 원을 편성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증액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셈이죠. 그런데 평생교육원이 월 10,000원으로 굉장히 저렴한 수준이고 또 해외 관광객들의 수요가 많은 전통 혼례식이라든지 향교 스테이 같은 행사도 전부 무료거든요. 네. 네, 신청자에 비해서 지원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고요. 그럼에도 수익 실현보다는 공익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울산 향교 측은 돈을 받지 않겠다고 하니까 도움이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현재 울산시에서는 어떤 지원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이미경 울산시 문화예술과 문화유산팀장 통해서 들어보시죠. 우리 시는 울산광역시 향교미선 활성화 지원 조례를 2020년도에 제정해가지고 전통문화 보존을 위한 향교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거든요. 또한 향교를 포함한 유행 문화유산의 시설물 관리를 위한 긴급 보수비도 편성해서 긴급 상황이 발생하였을 시에 문화유산 관리에도 빈틈이 없도록 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자면 작년에 1억 9,800만 원의 시비 지원을 통해서 향교의 청원루 계단을 보수하고 흰개미 방제를 실시한다든지 봉제 기둥 보수를 실시한다든지 다양한 보수 작업 등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울산시도 향교 예산을 확대할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최근에 국가사업에도 공모를 신청하는 등 다양한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울산시가 최근에는 한정된 예산을 보완하기 위해서 문화재청 공모 사업을 신청했고요. 여기에 선정이 되면서 국비 총 1억 4천만 원을 확보했거든요. 네. 덕분에 앞으로 향교 문화유산 프로그램이나 전통 활용 사업을 더 늘릴 수 있게 됐는데요. 예를 들어서 인문 정신을 계승해서 현대적으로 재창조한 유학 콘서트라든지 유생들과 에코프렌즈, 선비들의 문화나들이 등 지역의 문화재를 역사, 문화, 교육 콘텐츠로 활용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네, 향교 문화유산을 활용한 사업이 계속 늘어난다니까 다행입니다. 끝으로 설 명절을 맞이해서 울산 향교에서 시민들을 위한 새 덕담 준비했다고요? 네, 덕담과 함께 울산시와 110만 시민들이 울산 향교에 애정을 가져주시기를 부탁하면서 방문을 독려하는 말을 전했습니다. 엄주환 울산 향교 전교통에서 들어보시죠. 네, 올해는 정룡의 해입니다. 갑진년 정룡의 설날은 의미가 있는 설날이기에 1년 중에서 제일 큰 명절입니다. 함께 모여 조상님과 어른에게 세배를 드리고 시간 나시면 울산 향교 교공을 활짝 문을 열어놨습니다. 손자, 손녀, 손잡고 고즈넉한 교공 구경하시고 선인, 선현 음덕을 받으실 수 있기를 기원하며 갑진년 새해 갑진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번 방송을 계기로 관심과 지원이 이어진다면 내년 이맘때는 설날을 맞이한 유익한 프로그램도 생길 수 있을 텐데요. 올 한 해 시민들이 많이 찾는 그리고 더 가까워지는 울산 향교가 되길 기원해 봅니다. 그렇습니다. 엄정교는 특히 핵 가족화가 되고 1인 가구가 늘면서 요즘 공동체 의식이 사라지고 있는 게 문제라고 말했는데요. 네. 이에 따라서 전통적 삶의 지혜를 전하는 배움의 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더욱 힘쓰겠다고 전했습니다. 또 올해에는 울산 공업축제 기간에 맞춰서 전국 한시 백일장과 성독대회, 서예전, 가훈쓰기 같은 여러 행사를 개최할 계획인데요. 이런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해서 전통문화 계승과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울산 향교는 600년의 역사를 간직한 지역 전통 문화의 산실이죠. 울산이 문화도시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 민관이 힘을 합쳐서 갖고 나가야 할 곳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리포터 현장 오늘은 설 명절을 맞이해서 조선시대 전통과 문화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 울산 향교에 다녀왔습니다. 지금까지 이수민 리포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냉철한 시선, 따뜻한 마음. 매일 아침 울산의 생생한 이슈를 전해드립니다. KBS 울산 제1라디오 시사투데이 울산. 네, 한 주간의 울산 경제는 물론이고 유용한 경제 소식들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경제포커스 데일리 한국 이현진 기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미래 울산은 어떤 모습일지를 떠올리면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장차 어느 곳이 개발되고 정비되는지 알 수 있는 2030년 도시관리계획 방안이 최근에 발표가 됐죠? 네, 맞습니다. 5년 만에 새롭게 짜인 이번 울산 도시관리계획 정비안의 핵심은요. 도시 공간의 성장입니다. 앞으로 울산 지역은 유니스트 서쪽 서울 선권을 도시지역으로 전환을 하고요. 그리고 개발 제한구역 21만 제곱미터를 해제하는 등 대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일단 첫 번째 방안으로 비도시 지역으로 묶여있던 서울 산권을 앞으로 도시화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네. 그리고 울주군 유니스트와 반천 산업단지 사이에 이 810만 제곱미터 부지를 주거와 상업, 공업 부지로 개발이 가능한 도시 지역으로 전환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끊겨져 있던 언양과 선바위 사이를 이어서 활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울산시가 이렇게 도시 지역 확장을 추진하는 건 지난 1998년 이후에 26년 만에 처음입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변화할 울산의 모습이 기대가 되는데요. 또 그동안 개발이 어려웠던 그린벨트도 풀어서 새로운 도시로 조성할 예정이죠? 네, 울산시는 개발 용지 확보를 위해서 짜투리 땅 21만 제곱미터, 축구장 30개 면적의 그린벨트를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농림지역 안에 있어서 이 증축과 개조가 어려웠던 부지들이 있는데요. 네. 공장 부지 16만 제곱미터는 계획 관리 지역으로 변경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항만시설 보호지구로 묶여있는 곳이 있습니다. 장생포 울산항과 동구 방어진항의 주변에 있는데 이런 기업들에 대한 규제도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제 건축물 용도 제한에 걸려 있어서 공동주택을 지을 수 없었던 곳이 있는데요. 남구 옥동 문수로 일대도 여러 가지로 해제를 할 계획입니다. 네, 울산은 특히나 인구 유출이 심각하죠. 이런 방안들이 울산 경제에 어떤 활력을 불어넣을지 궁금한데요. 네. 울산시는 지금 전국에서 가장 인구 유출이 많은 지역인 만큼 이런 파격적인 변화를 통해서 민간 투자를 확대하게 되고요. 그리고 인구와 일자리를 늘려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일단은 도시 개발을 통해서 일자리가 늘어야 도시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는 구상인데요. 네. 사실 울산시 같은 경우에는 지난 8년간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청년층 유출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지금 울산시에 2차 전지 같은 새로운 산업들이 들어오고 기업들이 확장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일자리 증가가 여러 가지 경제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갈까요? 새해 들어서 소비자 물가가 좀 안정됐다는 통계인데
이런 수치상으로는 상승폭이 꺾이고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수치는 아니거든요. 네, 맞습니다. 시민분들이 아마 물가가 안정됐다는 걸 느끼기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수치상으로 보면 좀 안정이 됐습니다. 울산 지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6개월 만에 2%대로 내려앉으면서 둔화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1년 전에 울산 지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5%대로 굉장히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떨어지지 않던 물가가 올해 1월에는 2.8%를 기록을 하면서 아주 오랜만에 2%로 내려앉았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울산 같은 경우에는 올해 사립유치원 무상교육이 6세까지 확대가 되면서 유치원 납입금이 대폭 줄었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이 생활 물가지수 상승폭을 줄이는데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시민들이 체감하기 어려운 이유는요. 과일, 채소 같은 식료품이나 공공요금 같은 물품들이 워낙 가격이 많이 오른 데다가 이미 높은 수준으로 물가가 올렸기 때문에 체감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다시 물가가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 걸까요? 네, 일단은 올해 작황 부진으로 과일 같은 농산물 물가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같은 서비스, 공공물가도 계속 상승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은데요. 네. 일단 지금 2%로 내려온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다시 또 올라갈 수 있다는 게 정부와 한국은행의 전망입니다. 여기에다가 지금 중동 지역이 좀 불안하면서 국제 유가가 다시 상승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물가 안정 목표치를 방해할 수 있는 요인들도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공공요금도 인상된다고 해서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물가가 좀 내려가야지 서민들 삶이 좀 편안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소식인데 요즘 전국적으로 빌딩 같은 상업용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상당히 침체돼 있죠. 울산도 거래량이 눈에 띄게 줄었다면서요? 네, 울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상업 업무용 빌딩의 거래 감소율이 전국에서 정말 가장 높았습니다. 요즘 전국적으로 이런 대형 빌딩이나 업무용 상가 같은 거래가 잘 되지 않는 거래 절벽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울산은 상황이 더 심각했습니다. 울산은 지난해 200건 정도의 거래에 그쳤고요. 거래량이 무려 1년 전과 비교해서 43%나 감소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빌딩 시장이 위축된 건 고금리 영향이 좀 컸는데요. 네. 올해 미국이 금리 인하 소식을 밝히고 있지만 시점이 불투명한 데다가 국내 시장에 반영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단기간에 상황 반전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울산 건설 경기가 심각하게 침체한 상황인데 실제로 대출 이자를 갚지 못하는 곳이 속출하고 있다고요? 네. 일단 지금 부동산 경기 침체가 길어지면서 PF, 즉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진행하고 있는 이 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 이자를 갚지 못해서 부동산 건설업 관련 기업들이 지금 이자를 내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울산의 부동산 업종 기업의 대출 잔액은 3조 3,700억 원이었고요. 연체율도 무려 6.4%에 달했습니다. 네. 대출 잔액은 조금 줄었는데 문제는 대출 연체율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는 점인데요. 이렇게 연체율이 높아지면 나중에 좀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 경제 소식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제 포커스 지금까지 데일리 한국 이현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브리핑입니다. 막바지 겨울 추위를 녹이는 따뜻한 소식은 늘 반갑죠. 울산에서도 익명으로 삼짓돈을 모아서 기부하는 온정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울산 동구청에 따르면 지난 6일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 50대 여성이 동구청 복지지원과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좋은 곳에 써달라면서 현금 10만 원이 담긴 봉투를 전달했는데요.
이 여성은 어려운 시기에 더 많이 기부해야 하는데 금액이 적어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서둘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달 31일에는 한 60대 남성이 동구 화정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서 현금 20만 원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지정 기탁했습니다. 이 남성은 자신도 중증 장애가 있는 차상위 계층으로 복지급여 지원을 받는 대상자였는데요. 오랜 시간 주변에서 받은 도움을 다시 이웃에게 돌려주고 싶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 날 울산 중구중앙동 행정복지센터에도 익명의 기부자가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써달라며 현금 100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얼굴 없는 천사행렬은 이뿐만이 아닌데요. 지난달 남구 서남동 행정복지센터에도 이름을 밝히지 않는 기부자가 항상 감사합니다라고 쓴 지정 기탁 신청서와 함께 상품권 300만 원을 전달한 뒤 사라졌고요. 울산 북구 효문동에는 지난 2013년부터 매년 11월이면 행정복지센터를 찾아서 1,000만 원 이상을 기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40대로 추정되는 이 남성 역시 10년 넘게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팍팍한 세상이지만 이런 분들이 있어서 그래도 살만한 것 같은데요. 우리는 평소에 어려운 이웃에게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지 한 번쯤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이상 오늘의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6월 12일 월요일에 함께한 시사투데이 울산,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권혁상, 작가 최영은, 연출 진행의 이지양이었습니다. 내일 아침 8시 30분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